야자 타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세상을 다 아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마 동의하시는 분, 뭐 또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거대한 항공모함의 그 함장과 같은 선장과 같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야자 타임 한번 까겠습니다. 종혁아, 너 달고 있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너 지금 내일 지금 23시간 남았는데 너 달고 있지? 알면서도 지금 엉까고 있는 거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내가 당에서 취재해봤더니 당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민주당 쪽에도 취재해봤더니 민주당 사람들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진짜로. 정말이니?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찔러봐도 저렇게 찔러봐도 다 모른다고 그러는데 김현민 정말 모르세요? 아유,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 뭐 10사람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거기 의원들 재판관들 알 거 아니에요? 재판관들 8명. 그다음에 조금 더 되겠네요. 거기 이제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뭐 본인들이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분들의 배우자들은 알지 않을까요? 알겠죠, 뭐. 근데 그게 만약에 알려지면 정말로 나라가 발칵 뒤집힐 테니까 어떤 결과든 간에 미리 공개가 될 경우에 그 파장이 너무 커서 글쎄 배우자들한테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뭐 부부 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을 안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 대통령 경호 문제 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말들은 다 흘려들으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내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그 탄핵 심판 변론기에는 다 나오셨는데 내일은 왜 안 나오는 거냐?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뭐 그 답변 자체가 사실은 정답인 거죠. 나왔을 경우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을 때 생중계될 텐데 그걸 보고서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든 더 격앙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좀 막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일각에서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수호자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인용이 돼서 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뭐 이런 선고가 내려질 때 그걸 대통령이 앉아서 그걸 듣고 있다. 아마 클로즈업해서 다 얼굴을 잡고 그럴 텐데 그게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일 리가 있겠습니까? 국가로서는 상당히 참담한 일이죠. 대통령이 안 나오신다는 건 배드 뉴스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을 경우에도 네. 기각이 됐을 경우에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 화면이 막 생중계되는데 그걸 대놓고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 좀 그래도 이상하고. 내일 11시 반쯤 기각이 되면 헌법재판소 다른 장소보다 헌법재판소 앞마당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 대국민 담화 말씀하시기 너무 좋잖아요. 그림이. 아니 근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 100m가 전부 다 진공 상태가 되고 학교가 휴학을 하고 기자는 갈 수 있잖아요. 뭐 생중계가 되는 마당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정도로 긴장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기각이 돼서 거기서 개선 장군처럼 예를 들면 얘기하는 것도 모양새는 별로 좋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너무 자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시위대 지지자든 반대자든 다 몰려 있고 그게 생방송이 되고 있고 아마 그 헌법재판소 주변 그 막고 있는 100m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지지와 반대 시위로 가득 찰 텐데 거기서 대통령이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대통령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현장에 있는 분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별로 그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변호인단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안 나오기로 했다라는 것은 뭐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김 의원께서 대통령 최측근 참모라고 하더라도 나가지 마시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나가시지 않는 게 어쨌든 뭔가 좋지 않은 뭔가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 그건 아니죠.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물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주당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바로 며칠 전까지 하루 전까지도 한덕수 탄핵하겠어. 뭐 최상목 탄핵할래. 탄핵안 본회의다 상정할래. 라면서 거의 뭐 표현이 좀 심하지만 굉장히 극악스럽게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그쪽도 전혀 예상을 어떻게 될지 일정조차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그거는 또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양당 지금 이 모두 시각이 그 하루 전 지금 오후 2시 7분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로 국민의힘 당에서도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김 선배도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기각이 될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본인도 그러셨다면서요? 네, 본인도 믿었고 그때 있던 참모들한테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당일날까지도.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거 기각이 될 거다. 내가 임명한 재판관이 5명인데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8대 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경우도 기각이다 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 정보가 흘러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 지금 뭐 4대 4다 이러고 하고 있는 게 다 뇌피셜입니까? 다 뇌피셜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보고요. 네. 지나고 나면 뭐 다 그 뇌피셜이라는 게 밝혀질 건데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른바 찌라시 받은 글 이런 게 얼마나 많은 기자들한테도 돌고 뭐 온갖 데 다 돌았잖아요. 온갖 설이 다 돌았잖아요. 5대 3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 방송사의 법조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 보고식으로 쫙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사실 그 이전에 다 알려진 내용이었어요. 다 알려진 네. 내용인데 네. 그걸 쫙 정리해서 네, 쓰니까 정리하니까 또 이제 남들이 화제가 보기에 됐죠. 이게 맞는 것 같아.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 기자는 아니 나는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야. 나는 네. 그냥 객관적인 정리를 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왜 이렇게 내 얘기를 그쪽으로 몰아가지? 네. 이렇게 억울해했다는 후일담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그거 쭉 읽고 SBS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아시니까 얘기하죠. 뭐 저도 나중에 읽어봤는데 그 이전에 다 이런저런 방송에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 했던 얘기인데 얘기지만 그걸 이제 다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은 정리를 거죠. 잘했더군요. 예, 그러니까 유능한 기자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걸 보고서 아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보안에 관한 한 뭐 헌법재판소가 그 동안에 뭐 일을 제대로 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잘 안 들거든요. 일 처리를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변명을 좀 해주자면 좀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 탄핵안을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또 감사원장도 대통령 어떻게 하기 전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및 검사들 3명 이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발표하려고 보니까 바로 또 저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고 그리고 어제 끝난 또 4월 2일 끝난 보궐선거도 있고 괜히 보궐선거 전에 했다가 야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저렇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35일 30 며칠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이 걸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뭐 밖에서는 계속 찬반 시위대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시위를 하니까 저거 좀 가라앉은 다음에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출발은 그렇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일정들이 계속 겹치니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뒤로 좀 미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아니면 진짜로 서로들 너무 격렬하게 충돌을 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우리가 합의를 못 본다 하더라도 더 늦어져서 4월 18일까지 가서 헌법재판관 2명이 떠나서 헌법재판소가 완전 마비 상태에 빠지고 그 결과 야당이 탄핵을 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그러면 또 탄핵당한 사람은 있는데 이걸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개점 휴업 상태고 그러면 정부도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도 불능화되니까 안 되겠다. 18일 이전에 무조건 내자. 합의를 못 이뤘어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여서 그 섣부르게 뭘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확률 혹시 그 수학 잘하셨는지요? 경우의 수라는 거 이게 사실은 수학 용어잖아요. 주머니에 흰 굿을 뭐 빨간 굿을 파란 굿을 넣어놓고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꺼냈을 때 흰 구슬이 나올 뭐 경우의 수, 파란 구슬이 나올 경우의 수. 이제 우리에서 그때 저희가 이제 경우의 수라는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지지부진한 우리의 그 국가대표 축구. 아이고 여기에 축구가 매번 월드컵 나갈 때 경우수에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쪽 나라가 이기고 이쪽 나라가 지면 우리가 이기고 나가고 뭐 우리 자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내일 이제 22시간여 남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서도 이제 경우의 수 얘기합니다. 8대 0이다. 아니야 6대 2일 거야. 아니야 4대 4야. 아니야 5대 3 그 프레임 고착화돼 있다는데 등등등 있는데 여러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김종혁 편집국장님한테 돈을 한 100만 원쯤 걸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쯤 걸라고 해가지고 자 맨 위 경우의 수 그다음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편집장 아니에요. 제가 그만둔 지가 10년도 더 지났는데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맨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수가 뭡니까? 인용의 가능성이 높죠. 인용의 가능성이 높고 8대 0 내지 6대 2. 그게 이제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용과 기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인용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5개의 혐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 비상계엄이 적법했느냐. 그러니까 적법했다는 것은 쉽게 가면 전쟁이나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었느냐라는 평가인데 이건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시나 사변이 아닌 건 분명하고 비상 상황이라는 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건데 이건 대통령 개인의 판단이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실행이 되려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쳐야 되는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적법성 논란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낸 건 어떤 경우든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그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 대통령이 본인이 내가 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이 1호에 국회 활동을 중지시킨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처단한다 이런 것들도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김종혁 편집국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처럼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법적인 것에 있어서 그러면 재판을 뭐하러 받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니까 무죄, 상대편이니까 넌 유죄 이러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닌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수가 제일 지향하는 게 뭡니까? 법치주의 아닙니까? 보수가 법치를 빼놓으면 보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좌파들한테 민노총한테 야 니들 법을 지켜 왜 시위를 그렇게 해 그렇게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을 좀 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발을 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지금 동원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대선에 출마하려면 하는 가장 좋은 조건은 비상계엄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당 대표였잖아요.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아마 보세요. 이제 3월 달에 지금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대장동인이 무슨 사건들 계속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어요. 열심히 비판했잖아요. 민주당 얼마나 더 비판했습니까? 그리고 간첩죄라든가 그다음에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 부여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민주당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냥 놔뒀으면요. 아마 비상계엄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계속 민주당 공격해서 그리고 당대표였던 한동훈으로서는 더 유리한 고지로 갔을 것이에요. 근데 무슨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비상계엄하고 만약에 이게 인용이 돼서 선거를 치른다면 저희는 무지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리한 조건 중에서 지금 이제 국내인 뭐 여러 대항마들이 있다고들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동훈 대표만 유일하게 일찌감치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쪽의 그 입장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 왔잖아요. 정확히는요. 네. 그 비상계엄을 반대를 했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책임지는 방법으로는 처음에 탄핵 가면은 분명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양쪽에서 충돌하고 그러니 대통령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조기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이셨잖아요. 12월 7일 날 아침에 10시에 오전 10시에 그날 탄핵 1차 투표하는 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국민한테 사과하면서 제가 이선 후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거를 당과 정부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2계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든 심판이든 아니면 그 법원의 재판이든 제대로 받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당에서는 그때 이양수 그 친윤계 아닙니까? 이양수 의원이 특위위원장이 돼서 그러면 조기 퇴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일 뒤에 12월 12일 날 대통령이 나 그거 다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조기 퇴진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처벌받지 않고 내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이게 옳은 행동이었는지 그른 행동이었는지를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 입장이었고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한 충북지사 4분이 모두 같이 성명을 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설명을 길게 한다는 건 뭐가 찔린다는 뜻인데요. 뭐가 찔려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김선비 얘기해놓고 웃네. 사람의 심리가 이러고 싶잖아요. 거봐 내가 뭐라 했어. 네?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러고 싶은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는 나라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라가 너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짓궂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관 8분에 대한 얘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뭐 여러 가지 찌라시 밭글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저희 또 점심자리에서도 뭐 무수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재판관들 중 3분이 이제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김복형 얘기 맞아요. 나왔다가 네. 또 뭐 김영두 얘기 나왔다가 또 최근에 또 조한창 얘기 나오고 누가 캐스팅 못합니까?
아니 편집국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전 제가 저 편집장 그만둔 지 벌써 10년도 더 됐고요. 아니 그래도 한 번 편집국장 영원한 편집국장이잖아요. 법조 기자들 조선일보 편집국장한테 선우정 씨를 불러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선우정 편집국장 전화 좀 해보세요. 아니 현직 편집국장이잖아요. 조선일보도 모르더만. 아니 조선일보도 모르는데. 아니 근데 그분은 여기 방송 지금 게스트가 아니고. 아니 저는 십몇 년 전에 편집장에. 아니 그래도 우려 먹어서 한번 편집장 영원한 편집국장 좀 모르겠어요. 여기서 좀 이게 털어놔 봐요. 아니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 김복형 그 재판관이 네. 뭐 사실 우리끼리는 찌라시에는 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네네네. 뭐 정계선 재판관과 뭐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 네네네. 있었다. 네네. 뭐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있었. 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드라마 쓰기 좋잖아요. 양쪽에 또 여성 재판관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그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도 별로 없고 뚱한 모습이고 그래갖고 저분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제가 판사 출신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래요. 아니 근데 그분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냐면은 매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인데 재산 신고된 거 보니까 8억 9천만 원쯤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웬만한 아파트 죄송합니다. 저 이러지 않으시고 지금 빌라에 사시는 분 또는 뭐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서울의 평균적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강남권의 아파트는 다 20억, 30억씩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계시고 자녀분도 있으신 50대 뭐 중후반 되는 그 여성 재판관이 재산을 8억 남짓 이렇게 신고한 걸 보고서 이분 뭔가 뭐 재산을 숨긴 거야 아니면 정말 청렴결백한 거야. 뭐 모르죠. 남편 재산과 본인 재산을 따로 했는지. 다 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재산 원래 중에서는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뭐 상속을 미리 했는지 뭐 그거는 솔직히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여기서 잘 모르는. 설마 평생을 판사로 살아오셨고 현직 재판관이신데 그런 하자가 있을 수. 근데 이분은 뭐 이제가 전혀 없으신 분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사람마다 뭐 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격결로 가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차이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파면 사유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6분의 재판관은 안 한 건 문제지만 파면 사유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정계선과 김복형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한 분은 뭐 보수의 상징인 것처럼 돼 있고 한 분은 뭐 진보의 상징인 것처럼 돼 있지만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 예.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 그냥 그 사안에 대해서만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네. 그렇다고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다 극단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하든가 정계선 재판관이 극단적인 그 진보적인 생각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마치 지난번에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 저렇게 벌어지고 있어라는 찌라시 돌듯이 이 두 분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뭐 오만 그 언론들이 다 승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 뭐 이제 그런 뒤끝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다른 행사에 있다가 나오는 길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승복에 관해서. 그랬더니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지 왜 내가 해?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미리 기자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좀 즉흥적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차기 대권을 노리는 또는 그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그 당 대표의 언사로서는 저는 좀 매우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나 아무튼 이제 그건 이제 표상적인 거고 그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지 왜 내가 해? 뭐 존칭 생략했다는 거 우리 자제구리한 시비 붙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뭘까요? 불복하겠다는 거죠, 뭐. 뭐가 나오든. 네, 뭐가 나오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불복하겠다는 마음에 안 들면 거고. 불복하겠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일관성이 있어요. 무슨 일관성이냐면 말 바꾸기의 일관성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 계속 말을 바꿔요. 네, 네.
과거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승복 불복을 따질 게 뭐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면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얘기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나중에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한 저는 거다 뭐 이게. 사실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 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두 분이 당연히 승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거 승복하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분은 왜 명시적인 승복 메시지를 안 내놓을까요? 두 분 다 뭐 비슷한 마음가짐이겠죠. 뭐. 그래요? 두 분 다 나는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과는 승복하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표시겠죠. 뭐.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보면 약간 좀 정치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좀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당연히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오진 승복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네. 역시 이재명 대인배야 훌륭해. 근데 만약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밖으로 시위하러 나갔어. 제가 나가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는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것조차 하기 싫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거 윤석열한테 하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뭐 이런 마음가짐은 아마도 그동안에 뭐 그분이 이렇게 이건 제 개인적 관점입니다. 판단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그것을 택하면서 자기에게 평생이 아니고 오랫동안 충성해 오거나 자기를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그러니까 그런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뭐 복속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신가.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4월 5일, 4월 6일, 7일 이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짜죠. 제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 탄핵이 인용이 되면 곧바로 당 대표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주변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대선 당 대표 그만두고. 근데 뭐 당 대표 그만두든 뭐든 거기는 어버이 당이니까 어버이께서 떠나신다고 뭐 어버이가 어버이 아닌 걸로 돼. 어버이 수령님 말씀을 안 하시네요. 또 이게 나중에 수령까지 네. 나중에 명예훼손 걸려요. 국장님 이거 수령님이라는 말을 빼십니까? 그럼 어버이 다음에는 반드시 세 글자 따라 붙잖아요. 어버이당이라는 것은 그 당에서 나온 본인들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코멘트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거기다가 다른 거 붙이면 나중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표현의 자유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 되죠. 협박이라고 얘기한 것도 의견 표명이라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미 이재명 무죄 다 때릴 그러니까 때 뭐 이런 말씀하신 저도 의견 표명이라고 해요. 의견 표명이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의견 표명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참나. 그래서 끝끝내 승복 두 글자를 입에 꿇고 삼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분의 원래 본 마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죠? 제 의견입니다.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왜 승복 두 글자를 본인의 육성으로 말씀 안 하실 거가요? 비슷한 심리 상태 아닐까요? 나 도저히 억울해 뭐라고 생각을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지지자들이 흩어지게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은 당 대표하고 좀 급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통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개개인의 정파적 이해 관계보다는 국가 전체의 미래라든가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근데 그동안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특정 정파 우리 보수 우파죠. 보수 우파 중에서도 아주 강성인 분들만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분들을 앞세우시는 것처럼 얘기하신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뭐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면서 그분들을. 근데 김 의원님은 제 질문에 하나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야. 그 말 뜻이 뭡니까? 윤석열이 하는 거야. 내가 아니고 윤석열이 하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용이 돼서 윤석열이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기각이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것을 승복하라고는 내가 못하겠다. 기각되면 나는 못한다는 얘기죠. 나는 불복이다. 기각되면 나는 불복하겠다는 것의 암시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시면 내일 오후부터 벌어질 상황입니다. 네. 이제 어쩌면 그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이 이제 그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처하는 뭐 어떤 봉합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자리에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마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근데 글쎄 참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늘 국방부에서 예. 그 제2계엄은 불가하다. 네.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네. 합참과 국방부는 따르지 않는다. 네.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도 그것도 참 좀 이상했던 게 그것도 이상해요. 네. 네. 아니,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 만약에 적법한 계엄을 한다면 네. 근데 물론 거기서는 적법한 계엄이 아니라면이라는 걸 그렇겠죠. 가로 열고 가로 아니 닫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들이 앞장서서 어디다 대고 지들이 뭐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왜요? 군인이라 하더라도 네.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있는 아니 거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자체를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한다. 아, 네. 좀 부적절하네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왜냐면 뭐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도 헌법 질서에 대한 따른 것이고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것도 헌법 질서에 따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선전포고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뭐 그것을 국방부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적절치는 네, 않다고 봐요. 네, 왜냐면 네, 누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괜찮다 해서 복귀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 복귀를 해서 그 국군 통수권자에 다시 돌아왔는데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우리는 안 받을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그 저 이재명 이상하더라고요. 대표가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은 제2의 계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이렇게 막아놓으려고 하는 말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제2계엄이라는 건 합법적인 계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적인 계엄을 한다면 불법적이라는 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그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맞지 않고 그리고 부당하게 헌법기관에 군대를 보내는가 이런 건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대통령이 복귀해서 광장이 요 서너 발짝 나가면 이제 광화문 광장인데요. 거기에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모레 토요일 날 쏟아져 나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를 복귀한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시위가 된다면 그건 이제 막아야 되죠, 당연히. 그건 막아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이 돼야 된다가 한 20% 포인트 정도 이상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뭐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왜냐면 가해자 입장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저쪽 그 반대하는 그 국민의힘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야 대통령 두 번째나 우리 두 번씩이나 우리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단 말이야라는 그런 울분 분노 그리고 이재명은 도저히 안 돼라는 어떤 그런 거부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에스컬레이터 돼서 계속 반발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면 이제 공수가 바뀌는 그런 형태가 대통령이 임기 단축과 개헌에 관한 로드맵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시면 그런 광장의 그 반발이 좀 수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하는 것도 굉장히 좀 뻘쭘하고 쑥스러운 장면이 될 거예요. 그분들은 다 그 비상계엄이 정상이 아니었다. 국무회의 뭐 총리한테 내치를 다 넘겨주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조 그러니까 별로 책임 때. 총리제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리에게 다 넘겨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러면 야당이 펄펄 뛸 테니까
그러면 진짜로 거구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래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중립적인 사람을 세우고 나는 개헌을 해서 언제까지 임기를 단축해서 어쨌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국가적인 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퇴임 일정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 개헌 일정을 밝히고 그래서 6공화국의 문을 닫고 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내가 책임 총리 그 여야가 합의한 책임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런 식의 합의안을 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야당이 그걸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의 이런 걱정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대통령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대통령 주변에 가령 그 김건희 부인까지 포함해서 그 이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증거를 해서 뭐 오늘 오후에도 가령 대통령께서 설렁탕 점심 잡수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상의를 할까요? 이런 거 내일 우리 메시지 뭐 낼까 이런 거 누굽니까? 아직은 이철규 의원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입니까? 나경원 의원인가요? 뭐 그분들을 가끔가다 불러서 뭐 식사를 하긴 했죠. 아니 그래도 지금은 같이 이제 무릎을 맞대고 저녁 내내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요? 뭐 결과를 미리 안다면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분들도 모르신다면 변호인단하고 상의하나요? 그런 문제는? 뭐 변호인단하고 그런 문제를 상의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인단은 이제 변호인단하고는 손 떠나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문제만 상의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아닐 것 같고요. 정치적인 누군가하고 상의를 해야 될 텐데 누군가 하고 계시겠죠. 전화로. 권영세, 권성동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당 지도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누굽니까? 모르죠. 지금 대통령 곁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를 대통령께서 누가 지금 걱정하고 상의하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파면된다면 이제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미리 지금 뭔가 이렇게 딱딱딱 한 발짝 한 발짝 스케줄이 딱 짜져 있어야 될 텐데 그 누가 지금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윤상현, 이철규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은 아닌 것 김기현, 같아요. 나경원. 아닐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고유명사를 자꾸 얘기합니까? 아니 왜냐면요. 네. 사실은 그 어떤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받는 건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그분들을 이렇게 존중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뭐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거기에 국정에 반영을 하든가 본인의 어떤 그 정책 결정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를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통령의 비선이 있어요 지금? 아니 뭐 비선이 아니죠. 그거는 비선이라는 것들은 그 좀 뉘앙스가 다른데 네. 누구든지 코멘테이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멘토가 있는 거고 네. 또 상의하는 사람이 뭐 그게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선배일 수도 있고 뭐 국가의 그런 원로일 수도 분들은 있고 이제 지금 이렇게 실핏줄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킨 어떤 정무적인 그런 이런 그 로드맵을 짜기에는 그분들은 적절치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과거에 그 지금 현재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또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겠네요. 국정 운영을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근데 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당 지도부와 이거 상의한다? 그건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에는 멘토들도 거의 다 떠났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는지도 몰라요. 신평 변호사 계시잖아요. 글쎄 신평 변호사 뭐 왔다 갔다 하셨는데 뭐 그 신평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저는 뭐 그렇게 정무적으로 비전이 있거나 미래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듣기 좋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그동안 척을 졌다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돌파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윤 대통령의 결단이시겠죠. 근데 결단이신데 뭐 대통령을 하실 때 어찌 보면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됐으면 불러다가
뭐 사적으로 야 동훈아 너하고 나하고 이럴 사이 아니지 않냐. 야 우리 한번 진짜로 잘 만들어 보자. 뭐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 네가 나 잘 도와주고 내가 너도 잘 밀어줄 테니까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이랬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운명도 좀 달라졌을 거고 판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계속 한번 만나 주십시오. 독대해 주십시오. 뭐 이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하나도 안 하셨으니까 뭐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거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만약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이제 이 프레임이 딱 짜였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난리 나는 건 아닙니까? 뭐 난리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난리가 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이제 우선 당장 뭐 10명 넘게 대선 후보가 거명이 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는 가능성에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행동을 중단해라 네. 뭐 이렇게 당 지도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또 더구나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탄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활동하기가 참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 대표인데 딱 그만두고 바로 이제 신발끈 메고 뛰기 시작하는 거고 저희는 아마 당 대통령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면 그러면 약간의 냉각기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안 돼 저 물러나자마자 곧바로 야 그럼 우리가 대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곤란한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또 거기서 며칠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다음에 저희로서는 매우 허둥지둥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그쪽은 뭐 상당히 몇 달 전부터 이미 신발끈 묶어 매고 뭐 그 대선 캠프에 인원 어디 안배도 다 끝나 있는 것 같고 그러던데요. 첫째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의 한계와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국민들 중에서 그것을 맞다 공정한 재판이다라고 하는 건 뭐 여론조사에서는 한 50%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않은 분도 비슷비슷하게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다들 뭐 찜찜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당내 반대자들도 많아요. 그 자기 주변에는 딸랑딸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버이라고 부르는 사람, 네. 뭐 띄워주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비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 분명히 조금 있으면 사고 칠 거예요. 마치 그 뭐 내가 누구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했듯이 야 내가 우리 통합하자고 그러니까 진짜 통합하는 줄 알아? 그 자식들 말이야 다 나 쳐내려고 했던 검찰하고 내통해서 나 쳐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이런 식의 증오감과 적개심을 또 드러내고 분명히 조금 잘 나가잖아요. 분명히 사고 칠 겁니다. 여러 가지 사고 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번에 선거 보세요. 담양 선거에서 조국당이 이겼습니다. 조국당이 뭐 민주당보다 더 합리적입니까? 그러게 거기가 가장 쇼킹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 더 왼쪽에 가 있는 당 아닙니까? 근데 이겼어요. 왜? 호남 사람들이 보면 야 이재명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대표되면 나 안 찍어. 이런 사람들 꽤 계세요. 옛날에 미국 선거에서요. 1980년 선거에서 레이건 데모크래시 있었어요. 레이건은 공화당원인데 공화당 후보인데 민주당원 중에서 레이건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 후보보다는 야 그래도 레이건이 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똑같은 게 1992년에 클린턴 때도 있었어요. 클린턴 리퍼블리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클린턴은 그 민주당원인데 공화당원이 차라리 얘 찍는 게 낫겠다 해서 찍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경우 이재명보다는 난 안 찍어. 그만 투표 안 할래. 내지는 국민의힘 후보 찍고 말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거기도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선을 잘해서 경선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 있는 후보. 저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제일 경쟁력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훨씬 젊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어요. 뭐 능력으로 따지면 한동훈 보고 능력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흠결이 없어요. 다 뭐가 걸려 있고 뭐가 걸려 있고 과거의 정치에 때가 묻어 있고 무슨 뭐 이러저러한 인연으로 걸려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흠결 풀이 이런 게 흠결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서 비호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죠. 뭐 이재명으로 가든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수 지지층한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거는 선택을 네? 하셔야 돼요. 네. 너희 한동훈 아니면은 이재명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 너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아니고 오세훈일 수도 있고 그게 김문수일 수도 있고 네. 그게 그 홍준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세요. 근데 저는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 누가 돼야 될까 이거 결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선 시대 때 이제 임금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면은 다 신하들이 쾌차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어이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어떠셔? 어떠셔? 그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네, 그 이제 어이가 어디다 대고 거의 함부로 말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판에 이르면은 이제 자꾸만 정승들이 물으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정승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 부르겠어요? 자기 문파들 다 부르겠죠. 그래서 임금이 승하하실 경우 승하실 경우에 대한 다 짜지 대비를 않겠어요. 짜게 네. 대비하기. 지금 국민의힘도 다 그러고 있다. 아 이건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얘기고. 그러나 슬프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자들의 그 예를 들면 왕위를 계승할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거잖아요. 세자를 책봉하지 않고 그 우리 임금께서 승하하시면 어떤 일이 세자를 책봉해 놨다고 하더라도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그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경선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과거의 왕조 시대에는 그 피비린내라는 그게 시간이 길면은 다 걸러지고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정치적 역량과 뿌리가 있는 분들이 나중에는 되겠지만 이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너무나 짧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된 건 어떻게 다른 하겠어요? 방법이 없다는 건 이재명 대표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그럼 기각해야죠. 아니 그 법을요 정치적인 목표에 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들한테 야 이거 계엄을 했든 뭐하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안 되니까 기각을 해라 하고 요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냐고요. 저도 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얘기 우리가 이게 좀 뭐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결정을 뭐 여기에 맞게 해 누가 안 되도록 해 누구를 되도록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적용해 저렇게 적용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리하지만 그 불리한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도 우리의 과제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이런저런 소문, 이런저런 정보, 이런저런 찌라시, 밭글 등등 저희들도 다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도 예단할 수 없고 지금은 정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헌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최고위원까지 하셨던 이제 그리고 뭐 우리 김종혁 위원께서 뭐 한동훈 대표 쪽 그쪽 뭐 이다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왜곡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모셔서 같이 여러분과 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저희 지금 아마 저희 애청자들께서도 마음 둘 자리가 오늘 막 맞아요. 심승수성하실 텐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한동안은 저를 굉장히 지지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럼 제가
그 정권 처음에 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한 달 뒤부터 탄핵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권 찬탈 세력이다 하면서 저도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대선 불복이다 라면서 많이 공격을 했었고 방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로서 한 거고. 근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비상계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온당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다. 경제적으로든 안보 외교 안보적으로든 그 국가 통합의 면에서든 많은 위기에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지셔야 된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탄핵의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다 추정에 의한 거고. 근데 분명한 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되든 혹은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시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승복해서 그 다시 헌정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본인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그 어지러워졌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돌아오신다면 그것을 해결할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덮어버린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많은 분들이 야 이재명한테 상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떨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똘똘 뭉쳐서 멋진 경선을 하고 그래서 훌륭한 후보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싸우면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 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보여주면서 져야지 10% 20% 이상 격차가 나서 지면요. 그럼 저희는 괴멸합니다.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문재인 때 적폐청산 곱하기 10 정도 되는 가혹한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 보나마나 모든 사람을 내란 혐의로 뭐 몰아갈 거 아닙니까? 뭐 내란에 동조했어. 뭐 그때 당시에 뭐 너는 뭘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대? 이러면서 아마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이래 갖고는 저희가 저희 보수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헌재 선고가 난 다음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보수가 괴멸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